16년 동안 부모 형제의 복수를 위해 살아간 격정의 인물. 원수의 시체에 매질을 하며 원한을 풀지만 자신의 격정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는 영웅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 초나라 평왕에게는 건이라는 태자가 있었다. 평왕은 오사를 태자의 탭으로 비무기를 소부로 삼아 태자를 보좌하게 했다. 평왕은 진나라에 가서 태자비를 맞이해 오는 일을 비무기에게 맡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 비무기가 가서 진나라 공주를 보니 절세미인이었다. 비무기는 급히 말을 돌려서 초나라로 돌아와 평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비무기는 평왕에게 진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고 태자에게는 따로 태자비를 얻어주도록 하라고 아뢰었다. 평왕은 결국 그 말대로 진나라 공주를 차지하고 태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맞이하게 했다. 이 일로 인해 비무기는 평왕의 환심을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평왕이 죽고 태자 건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해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비무기는 태자 건을 먼저 없애버리기 위해 모략을 꾸미기로 했다. 마침 평왕은 진나라 공주로부터 아들 진을 낳았다. 게다가 태자의 모친도 평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비무기는 이 틈을 이용해 태자 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평왕에게 일렀다. 비무기의 계속되는 간언에 평왕도 그 말들을 믿게 되었고 결국 태자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적의 침입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태자 건을 변방 지역으로 보내버린다. 비무기의 중상모략은 계속되었다. 비무기는 태자가 진나라 공주의 일로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평왕에게 전했다. 평왕은 크게 노하여 태자의 태부인 오사를 불러 사실을 물었다. 오사는 비무기의 모략을 간파하고 태자를 변호했다. 하지만 평왕은 비무기의 말을 듣고 오사를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변방으로 가서 태자 건을 죽이라고 명했다. 하지만 다행히 소식을 미리 접한 태자는 황급히 송나라로 달아날 수 있었다. 오사에게는 재능이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온유하고 어진 성품의 오상,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오자서가 둘째였다. 이들이 아비의 복수를 위해 일을 꾸밀까 걱정이 된 평왕은 오사에게 두 아들을 불러오라고 명한다. 오사는 자신이 부르면 장남 오상은 오겠지만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한 둘째 오자서는 함정인 것을 알고 틀림없이 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평왕은 오사의 그 말을 무시하고 오상과 오자서 형제에게 두 아들이 오면 아비를 살려줄 것이고 오지 않으면 아비를 죽이겠다는 명을 내린다. 장남 오상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없으니 아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죽겠다고 했다. 하지만 동생 오자서에게는 아비와 자신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도망가라고 말했다. 결국 오사의 예언대로 장남 오상은 아버지 오상과 함께 목숨을 잃었고 둘째 오자서는 송나라로 도망간다. 오사는 처형을 당하기 전에 둘째 아들이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초나라 군주와 신하들은 걱정 때문에 제때 밥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떠나기 전 중마고 심포서를 만난다. 아버지와 형님을 잃은 오자서는 심포서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나는 반드시 초나라를 쓰러뜨리겠네. 그러자 심포서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게 해보시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나라를 지키겠네. 오자서는 송나라에서 태자 건을 만났다. 그들은 송나라를 거쳐 진나라, 정나라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다 태자 건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오자서는 오나라로 도망치기로 했다. 쉽지 않은 망명길이었다. 극심한 고민과 위기로 하루 사이에 백발이 되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병사들이 추격해서 오자서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막다른 길에 쫓겨 절망에 빠진 순간 멀리 강 한가운데 배가 다가오고 있었다. 어부가 오자서에게 뛰어내리라고 손짓했다. 이에 오자서는 강물에 뛰어들었고 어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강을 건너온 후에 오자서는 어부에게 자신의 칼이 백금의 값어치가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다. 그러자 어부가 말했다. 지금 방방곡곡에 오자서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곡시고만석과 벼슬을 내린다는 포고가 붙어있어. 돈이 탐났다면 벌써 당신을 관하에 넘겼을 것이오. 5월 춘추와 월절서에는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한다. 오자서가 오나라로 가던 도중 어느 강가에서 누에고치로 솜을 만들고 있는 여인을 만난다. 오나라로 향하는 길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걸식을 하기도 했기에 오자서는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 여인에게 음식을 부탁했다. 그녀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헤어지면서 오자서는 아무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 당부했다. 그 여인은 오자서의 당부가 부담스러웠는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의심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는지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오나라로 온 오자서는 틈만 나면 오나라의 왕 요를 만나 초나라를 정벌하라 설득했다. 그런데 공자 광이 반대하고 나섰다.
오자서가 초나라를 치자고 하는 것은 부친과 형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오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왕요는 광의 말을 듣고는 오자서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오자서는 공자 광이 오나라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자서는 공자 광의 왕위 찬탈을 돕고 광의 도움을 받아 초를 정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오자서는 공자 광에게 전제와 요리를 소개했다. 공자 광은 전제의 도움으로 오왕요를 암살하고 요리의 도움으로 요왕의 아들 경기까지 제거할 수 있었다. 기원전 514년 공자 광은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오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함녀다. 전제는 원래 백정 출신으로 검술이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정성인 사람으로 소문난 자였다. 게다가 한창 싸우다가도 부인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싸움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공처가였다고 한다. 전에 오자서가 이 장면을 보고 만명과도 대적할 힘이 있다는 당신이 어째서 아녀자 한 명이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가느냐고 물었다. 전제는 여자 한 사람의 손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명의 위에도 설 수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고 한다. 오자서는 이때 그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것이었다. 오자서는 전제를 공자 광에게 소개했고 광은 전제에게 공을 들이고 예로 대했다. 그러다가 오나라의 병사들이 초와의 전쟁을 하러 떠나게 되었다. 광에게는 왕위를 찬탈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공자 광은 전제와 급하게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전제는 공자 광을 위해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이 드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주저했다. 그 모습을 본 전제의 어머니는 대장부가 이름을 역사에 남길 일이지 집안의 작은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뒤 전제가 잠시 나간 사이에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광은 거사를 치를 날을 잡고 오나라 왕 요를 초청했다. 병사들은 지하실에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 요 또한 광의 야심을 경계하고 있었던지라 장검을 찬 병사들의 경호를 받으며 연회에 응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광은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때맞춰 요리사로 변장한 전제는 요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올리게 되었다. 생선의 뱃속에 칼을 숨기고 말이다. 생선 뱃속에 숨겨져 있는 비수는 어장검이라고 하는데 장인 구치자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어장검은 세 겹으로 된 철갑옷을 꿰뚫을 정도로 예리했다. 검을 감정하는 인물로 유명한 설촉은 어장검을 가리켜 도리에 거스르는 불순함으로 무언가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니 신하가 군주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데에 쓸 검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요의 호위무사들은 요리사의 옷을 수색한 후에 왕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왕 앞에 다가가서 생선 뱃속에 숨겨놓은 칼을 뽑은 전제. 전제는 그 비수로 요를 찔렀고 칼은 왕의 몸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직후 호위병들의 무기가 전제의 몸을 관통하며 전제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해 공자 광은 요를 섬기던 이들을 죽이고 드디어 왕위에 즉위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오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함녀다. 함녀는 요를 죽이고 드디어 오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요의 아들 경기 때문이었다. 경기는 위나라로 망명을 가 있었는데 당대의 무장으로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경기는 변방에서 병사를 모으며 오왕을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경기에 대한 함녀의 걱정에 오자서는 요리라는 인물을 함녀에게 추천한다. 요리는 겉보기엔 매우 왜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혜가 출중하고 담력이 대단한 사내였다.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동네에 장사 하나가 있었다. 그 천하장사는 자신이 바닷속 용신과 싸운 용맹한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설명하며 거들먹거렸다고 한다. 그런데 요리가 나서서 오만하다며 그 장사에게 호통을 쳤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장사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요리는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망신당한 그 자가 밤에 복수하려 찾아올 테니 대문을 걸지 말고 등불도 그냥 밝혀두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요리는 기습을 방비하기는커녕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집 앞까지 다가온 장사는 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고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다. 장사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잠을 자고 있던 요리는 그 순간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서 호통을 쳤다. 너는 세상을 속이고 헛된 명성을 탐한 도적놈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한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장사는 요리의 목에 칼을 대고 이렇게 위협했다.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 세 가지가 있소. 첫째, 당신은 사람 많은 곳에서 나를 모욕했소. 둘째, 내가 올 것을 알고도 대문도 잠그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나를 모욕한 것이오.
셋째, 지금 내 칼이 당신의 목에 닿아 있으니 당신은 나에게 죽어 마땅하오. 하지만 요리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세 가지의 지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군중들 앞에서 나에게 호통을 들었음에도 감히 항거하지 못했으니 그것이 첫 번째 지옥이고, 기침 소리도 없이 몰래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대장부라 할 수 없으니 그것이 두 번째 지옥이고, 나와 정정당당하게 대결할 생각은 안 하고 비겁하게 칼로 나를 협박하고 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지옥이다.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을 내 놈은 모르겠느냐? 장사는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천하의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자부한 내가 무슨 낯짝을 들고 살 수 있겠는가 하더니 스스로 가슴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다. 이렇게 용감하고 지혜로운 요리였지만 오왕합녀는 요리의 몰골을 보고는 별 기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요리의 계획은 꽤 그럴듯했다. 왕께서는 신이 왕을 비방했다는 거지 죄명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신의 처자식들을 죽이시고 신의 한쪽 팔을 자르십시오. 그러면 신은 경기 왕자에게로 가 그 사람의 신복 부하가 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후에 신이 기회를 보다가 경기 왕자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요리는 오른팔이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 그 후 요리가 잠적하자 함녀는 그의 처자식을 체포해 군중 앞으로 끌고 가참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른 후 요리는 드디어 경기 앞에 섰다. 경기는 어떤 음모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리를 경계했다. 그러나 요리가 오왕합녀를 비방했다는 죄로 한쪽 팔이 잘리고 처자식을 다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는 그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요리는 경기를 도와 전쟁을 준비했고 드디어 출정하는 날이 되었다. 큰 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요리는 경기와 함께 지휘선에 있었다. 기회를 살피던 요리는 바람에 몸을 날려서 경기를 찔렀고 경기의 몸통을 뚫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요리에게 기습을 당한 경기는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용사라고 생각한 내가 고작 외팔이 너에게 죽는구나. 그리고 요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하루에 2 용사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요리를 놓아주라고 명한 후 얼마 안 가 숨을 거둔다. 임무에 성공했지만 요리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돌이켰다고 한다. 왕을 위해 내 처자식들을 죽였으니 모질지 못했다. 새 왕을 위해 옛 왕의 아들을 죽였으니 의롭지 못했다.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인과 의를 모두 버리는 짓이다. 그렇게 깊은 탄식 후 요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기까지가 춘추전국 시대에 오왕합류를 위해 경기 왕자를 암살했다고 하는 인물 요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리라는 인물은 5월 춘추와 여시춘추라는 역사서와 역사소설에 등장하지만 실존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많은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모티브가 되어왔습니다. 삼국지 연의, 적벽대전의 주유와 황계, 누아르 영화의 대표작 무간도, 그리고 신세계. 이 작품들의 주인공은 상대를 속이고 파멸로 유도하지만 결국 자신의 계책의 본인도 불행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나 가족을 해하면서까지 누군가를 파멸시키겠다고 한 요리의 욕망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자서와 합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전제와 요리라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오자서의 도움으로 합녀가 왕이 되는 동안 초나라도 변화가 있었다. 오자서의 아비와 형을 죽인 평왕이 죽었다. 그리고 평왕이 태자에게서 가로챈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소왕이다. 오자서는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려고 했는데 평왕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허망했다. 또 한편으로는 조바심 나서 오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데 더 집중했다. 오자서는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희대의 군사 전략가 손무를 합녀에게 추천했다. 합녀는 손무에게 오나라의 군사를 맡겼다. 오자서는 백비라는 인물도 합녀에게 청거했는데 합녀는 그를 태제로 임명했다. 백비는 원래 초나라 사람으로 그관이라는 충신의 아들이었다. 평왕이 그관을 총애하자 비무기의 질투를 샀고 그관은 비무기의 모험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 그관의 아들 백비는 자신처럼 초나라에서 박해를 받았던 오자서가 오나라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망명한 것이었다. 오자서는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백비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그런데 오나라의 어떤 이는 백비라는 사람을 의심하며 오자서에게 조언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백비를 그토록 신임하는 것이오? 오자서는 이렇게 답했다. 나의 원한이 백비와 같기 때문이요. 북쪽에서 태어난 말은 멀리 북쪽을 바라보며 서 있고 남쪽 월나라에서 날아온 제비는 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법이라오. 관상을 보건대 그는 매처럼 노려보고 호랑이 걸음을 걷고 있어. 이는 온통 공을 추구하여 멋대로 사람을 죽이는 성정이요. 그를 늘 조심하여야 하오.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돕는다는 의미의 동병상련,
그리고 매와 같은 눈빛의 호랑이 같은 걸음걸이라는 뜻으로 흉악한 사람의 외모를 형용하는 말 응시오보는 여기서 나왔다. 오자서 손무 그리고 백비는 함려를 도와 오나라의 국력을 하루가 다르게 키워나갔다. 하지만 오나라가 초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초나라는 대국이었고 그에 비하면 오나라는 작은 나라였다. 오나라는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나가야만 했다. 우선 함려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후에 오를 배반했던 두 왕자를 사로잡았다. 이때 초의 도읍까지 진격하려고 했으나 손무의 만류로 회군하였다. 이듬해는 초의 일부 영토를 얻는 것에 만족했다. 몇 해 뒤에는 당나라와 채나라를 오나라 편으로 만들어 형세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당과 채와 협력하여 초나라로 쳐들어갔다. 초와 5번의 큰 전투 끝에 오왕 함려는 기원전 506년 초나라 수도 영에 입성할 수 있었다. 오가 초의 수도를 점령했지만 초나라 소왕을 잡으려던 오자서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왕은 수나라로 도망갔고 수나라는 소왕을 오나라에 넘겨주지 않았다. 하지만 오자서는 원한을 그냥 삼킬 수 없었다. 오자서는 병사들에게 죽은 평왕의 묘를 파헤치도록 명령하였다. 평왕의 시체가 들려나오자 원수를 마주한 오자서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오자서는 친히 채찍을 들어 평왕의 시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질을 가했다. 그렇게 300번 정도를 치자 오자서는 그제야 채찍질을 멈췄다. 원수를 갚고자 한 지 16년 만이었다. 묘를 파헤쳐 시체에 매질한다는 뜻 굴묘편시는 여기서 나왔다. 오자서의 중마고 심포서는 이 소식을 듣고 오자서에게 서신을 전했다. 그대의 복수는 너무 심하구려. 일찍이 평왕을 섬겼던 그대가 지금 그 시신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 천리에 어긋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자서도 바로 답장을 보냈다. 부모의 원수는 일찍부터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였다. 자네가 나를 꾸짖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날은 저물고 갈 길을 머니 어찌하겠는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 일모도어는 여기서 나왔다. 오자서의 답장을 받은 심포서는 그 길로 진나라로 달려갔다. 심포서는 간절하게 진왕에게 구원을 청했으나 진왕은 군사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 절망적인 답변을 듣고 맥없이 돌아온 심포서는 그날부터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고 날마다 대궐담벼락에 기대에 울부짖었다. 심포서의 소문은 곧 도성 안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진왕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나라에 저와 같은 어진 신하가 있는데 어찌 하늘이 초나라를 멸망하게 두겠는가? 담에 의지하여 곡하기 이래 만에 원군을 얻었다는 뜻에서 남에게 원조를 청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진정지곡은 여기서 나왔다. 진왕은 심포서와 함께 초나라를 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진군은 오군을 향해 진격하고 크게 이겼다. 게다가 월나라의 침입과 본국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왕함려는 군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초나라를 완벽하게 복속시키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초나라와의 전쟁 전후로 오나라는 강대국이 되었다. 초나라는 막대한 조공을 오나라에 바치기로 했고 오왕함려의 자신감도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오자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왕함려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나라는 전쟁에서 패했고 함려는 다리에 상처를 입고 후퇴한다. 그리고 기원전 496년 다리의 상처가 도진 오왕함려는 숨을 거둔다. 오자서의 지지로 함려의 차남 부차가 옹립되었다. 2년 후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월나라를 정복한다. 월나라의 군주 구천이 항복하자 오자서는 구천을 죽여야 후환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월나라의 뇌물을 받은 백비의 권유로 부차는 구천을 살려주기로 한다. 계속 국력을 키우던 부차는 중원 진출을 원했다. 하지만 오자서는 월나라의 복수를 우려해 부차의 생각에 반대했다. 이것으로 인해 부차와 오자서의 갈등이 커지고 백비의 중상모략으로 오자서는 더 궁지에 몰린다. 결국 부차는 오자서에게 명검 총루를 내리고 기원전 484년 오자서는 자결한다. 오자서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죽으면 무덤에 가래나무를 심어 관으로 써 죽어라. 그리고 내 두 눈을 뽑아 동쪽 성문에 걸어두어라. 오가 월에 멸망하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니. 여기까지가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오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자서의 마지막 말에 경로한 부차는 오자서의 시체를 가죽 자루에 넣어 강물에 버리지만 사람들이 오자서를 불쌍히 여겨 근처에 사당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월나라를 경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나라는 쇠락하게 되고 결국 오자서의 예언대로 오나라는 월의 침입에 멸망합니다. 부차는 무슨 낯으로 오자서를 보겠는가 하며 자결했다고 합니다. 오자서는 관우, 항우 등과 함께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오자서라는 인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인 특유의 은원관,
즉 은혜와 원한에 대한 중국인 특유의 관념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를 반드시 갚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대를 이어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관념이 특출한데 오자서의 삶에서 그 은원관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오자서에게 더 많이 이입한다는 것이죠. 오자서는 격정의 사람입니다. 그 격정으로 위기를 넘기고 원수를 갚았으며 또 그 격정 때문에 소외되고 자살에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에는 오자서에 대한 기록과 사마천의 평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아마 사마천도 자신의 삶을 오자서라는 인물에게 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신하에게 원한을 사서는 안 되거늘 사무친 원한이 끼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구나. 오자서는 작은 의리를 버리고 큰 치욕을 갚아 이름이 후세에 전해졌다. 강인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손자병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손무. 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기원전 545년경 제나라 나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손무의 자는 장경이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이름 손자는 경칭입니다. 손무의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 손이라는 성을 하사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손무는 병가의 성인이란 뜻으로 병성 또는 무성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손무는 춘추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패자가 되고자 하는 제후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사회혼란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제자백가들이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손무가 태어나 자란 제나라도 정치가 극도로 어지럽고 정변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손무는 가족을 따라 오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오나라로 이주한 손무는 오랜 시간 동안 은거하며 손자병법을 저술합니다. 손무가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는 동안 오나라에서는 정변으로 새로운 왕 함녀가 즉위하는데요. 함녀는 왕이 된 후 오자서의 권위로 손자병법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기에 따르면 함녀는 손무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궁녀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지휘해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손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180명의 궁녀를 훈련하게 됩니다. 우선 궁녀들을 두 부대로 나누었고 함녀가 가장 아끼는 궁녀들을 대장으로 세워 군령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훈련에 돌입하여 손무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궁녀들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듯 웃고 떠들 뿐이었습니다. 이에 손무는 군령이 분명하지 않고 명이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궁녀인 대장들에게 군령과 명령을 또 한 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훈련은 다시 시작되었고 손무가 명을 내려 행진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도 궁녀들은 제자리에서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손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이 불명확할 때는 장수인 나의 책임이지만 장수가 반복하여 명확히 설명했는데도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대장들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대장 역할을 하던 궁녀 둘을 처형하라 명합니다.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함녀는 몹시 놀랐습니다. 과인은 이미 그대가 용병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과인은 저 두 궁녀가 없으면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니 부디 명을 거두시오. 그러나 손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은 이미 왕명을 받고 장수가 되었습니다. 군안에서는 왕명이라 하더라도 받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손무는 끝내 두 궁녀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후 다음으로 총애를 받는 궁녀들이 새로운 대장이 되었고 북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제 궁녀들은 어떤 불평이나 장난 없이 정확하게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었죠. 손무는 비로소 군대가 준비되었다며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함녀는 손무를 보고 싶지 않다며 그를 피합니다. 이에 손무는 이렇게 함녀를 꼬집었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병서의 글만 좋아할 뿐 그 내용을 활용할 줄 모르십니다. 결국 함녀의 마음이 움직여 손무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손무는 정군을 훈련하며 오나라 군대를 몇 년 만에 강한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12년 오는 숙적 초나라와의 전쟁을 위한 대외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하는데요. 손무는 단계적 교란작전을 통해 초나라의 국력을 약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는 전면전에 앞서 초나라와 연합했던 속국들을 공략하고 남쪽 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원전 511년에는 초와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함녀는 초의 수도인 영까지 쳐들어가려고 했지만 손무와 오자서의 만류로 회군합니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초와의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였죠. 손무의 작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선 기습 공격으로 초나라를 지치게 했습니다. 아울러 당나라와 채나라를 오나라 편으로 만들어 형세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는 결전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초나라를 향해 진격합니다. 5번의 큰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오나라는 드디어 초나라의 수도 영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초나라와의 전쟁 이후 손무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무의 손자병법은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병서로 취급받아왔습니다. 병법서 중 최고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병경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손자병법의 대부분은 삼국지의 조조가 원본을 요약하고 해석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수많은 병서를 읽어봤는데 손자병법만이 가장 심오하다. 무경칠서는 중국의 7가지 대표적인 병서를 묶은 것인데요. 조선시대 문과의 시험 과목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무경칠서에서도 손자병법은 맨 앞에 놓인다고 합니다.
일본 센고쿠 시대의 명장 다케다 신겐도 손자병법을 즐겨 읽었고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손자병법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과 버금가는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 디 얼더버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알려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의 이론은 지금의 현대전에서도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의 세부적인 전술뿐만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외교, 정치, 지리, 그리고 군사정보의 중요성과 첩자의 활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병법서인데도 불구하고 호전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결심했다면 최대한 빠르고 피해 없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손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큰일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지출이 부담될 수 있기에 전쟁으로 얻은 이익이 의미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간단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장기전에 의한 국력 소모를 늘 경계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군주는 분노에 사로잡혀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장수는 성난다고 하여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분노는 다시 바뀌어 희소식이 될 수 있고 성냄은 다시 바뀌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망한 국가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손자가 생각하는 최상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승리가 확정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사에 의한 실전보다는 정치 외교 차원에서 적을 이기거나 적의 군사력을 와해시키는 것을 손자는 최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란 목표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다. 손자는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잘 모르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고도 했는데요. 이건 손자가 상대와 자신의 정보를 잘 아는 것, 즉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표현은 손자병법에는 없으며 그 의미는 손자가 표현한 지피지기 백전불태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25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인간에 관한 많은 것을 통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손자병법은 좋은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전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한 실용적인 차원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여전히 손자병법을 애독하고 있습니다. 법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원전 517년경 춘추시대 말기에 초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름은요, 자는 소백입니다. 법녀는 초나라에 있을 때부터 문종과 친하게 지냈고 문종과 함께 월나라로 망명했습니다. 문종이라는 인물은 법녀와 함께 월나라 군주 구천을 섬기며 월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약했던 충신입니다. 법녀가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것은 오왕합녀가 월나라를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구천이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에 맞섰는데 법녀는 계책을 내어 월이 승리하는 데 공헌합니다. 오나라 군대가 접근했을 때 앞선에 있었던 월나라 병사들이 자신의 목을 베어 자살해버리는 계책이었습니다. 자살 특공대에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본 오나라 군사들은 경악했고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옥에 갇혀있던 사형수들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죽으면 남은 가족들을 나라에서 돌봐주겠다는 법녀의 설득에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진짜 사형수였는지 꿈에는 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전투에서 월은 크게 승리해 오왕합녀를 다치게 하고 합녀는 상처가 덧나 죽고 말았습니다. 합녀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패자 부차에게 다짐하게 합니다. 너는 구천이 네 아비를 죽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침실에 장작을 쌓아두고 그 위에서 일부러 불편한 잠을 잤다고 하죠. 그리고 방 앞에 사람을 세워두고 부차가 출입할 때마다 부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월나라에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오왕 부차는 몇 년 후 전쟁에서 월나라를 크게 이깁니다. 구천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회계산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녀의 제안에 따라 그는 오나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오나라의 신하 오자서와 백비는 월에 항복을 두고 충돌합니다. 오자서는 이 기회에 월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천의 신하 문종은 백비에게 뇌물을 써서 회유한 상태였습니다. 오왕 부차는 오자서의 의견을 내치고 구천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구천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만 오나라로 들어가 부차의 하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구천은 자신이 없는 동안 법녀에게 월나라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법녀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우리 국토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는 제가 문종만 못합니다. 또한 국토 밖에서 적국을 제어하고 때에 맞추어 결단을 내리는 일은 문종이 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구천은 법녀와 함께 오러가기로 했고 문종이 월에 남기로 했습니다. 구천은 부차의 하인이 되어 수레를 끄는 말에 고삐를 잡게 됩니다. 법녀는 구천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를 옆에서 도왔는데요. 우선 서시와 정단 등의 미녀들을 부차에게 바치면서 환심을 얻도록 했습니다. 부차는 특히 서시라는 여인에게 반해 조금씩 국정을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법녀는 오자서가 구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오나라 대신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이 강한 백비에게 계속 뇌물을 바치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어느 날 오왕 부차가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녀가 보기에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았죠. 법녀는 구천에게 계책을 일러줍니다. 구천은 법녀가 조언한 대로 부차를 아련하고 건강을 살핀다는 핑계로 부차의 변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병이 곧 나아서 완쾌할 것이라고 말하며 축하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부차는 자신의 변을 맛보면서까지 충성하는 구천의 모습에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부차가 건강을 회복하자 구천과 법녀를 월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오나라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두 해를 보내고 온갖 수치를 견디면서 겨우겨우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부차에게 복속된 척하면서 은밀하게 월의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구천은 부차가 복수를 다짐했을 때처럼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구천은 쓸개를 자리 옆에 두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그 쓰디 쓴 쓸개를 핥았습니다. 또한 몸소 밭을 갈고 밥 먹을 때는 고기 반찬을 올리지 않게 하고 혹겹에 무늬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자세를 굽혀 현명한 사람 아래에 처하고 빈객을 후대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죽은 이를 조문하며 백성과 고락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거친 나무 위에서 자고 쓴 쓸개를 핥는다는 뜻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뜻의 와신상담. 이 말은 부차와 구천에게서 나왔습니다. 구천이 복수를 위해 칼을 갈고 있을 때 오나라의 부차는 중원으로 진출해 패자에 오르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자서의 입장은 오가 중원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월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차는 오자서의 노파심에 짜증이 났고 결정적으로 이 일로 인해 오자서와 틀어집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오자서는 자결하고 부차는 오자서의 시신을 가죽 부대에 담아 강물에 버리고 맙니다. 쓸개를 핥으며 10년 넘게 복수를 꿈꾸던 구천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오왕 부차는 회맹장소에서 진나라와 맹주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오가 진나라와 기세 싸움이 이렇게 한창일 때 만반의 준비가 된 월나라군은 기습하여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오왕과 주력군이 나라를 비웠으니 오나라군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죠. 부차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걱정해서 잔혹하게도 소식을 전하러 온 사자 7명의 목을 베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부차는 급하게 오나라로 돌아와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전투 끝에도 전세를 뒤집을 수 없었고 결국 도성이 월나라군에 의해 포위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부차는 구천에게 전에 살려준 예를 들어 항복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구천이 망설이자 법녀가 나섰습니다.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하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구천은 부차를 백호의 장으로 봉하겠다고 제안하는데요. 호는 가구를 세는 단위로 일국의 왕에게 백호의 장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상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 심한 모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권을 다투던 오나라가 고작 몇 년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구천의 복수가 완성된 후 법녀는 공을 챙기기는커녕 갑자기 모든 관직을 버리고 잠적하게 됩니다. 호사가들은 그가 서시라는 여인과 함께 떠나 나머지 생을 함께 했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녀는 잠적하기 전 문종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하는데요. 구천은 목이 길고 입이 새 부리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같이 환난을 견딜 수는 있으나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삼는 법이니 그대도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십시오. 결국 법녀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천은 문종에게 칼 한 자루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대는 나에게 오나라를 이길 7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소. 나는 그중 3가지를 써서 오나라를 물리쳤으니 나머지 4개는 그대에게 남아있소이다. 그대는 선왕을 따라가서 그 방법을 시험해보시오. 자결을 강요받은 문종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죠.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없어져 잡아먹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였지만 쓸모없어지면 버려지는 신세를 의미하는 말 토사구팽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월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간 법녀는 치이자피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치이자피는 원래 술을 담는 가죽 부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아무래도 모함 끝에 덧없이 죽어 가죽 자루에 넣어지고 강물에 던져진 오나라의 오자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법녀는 오자서의 비극적 운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법녀는 제나라에서 큰돈을 벌었는데 이를 보고 그가 현명하다 여긴 제나라 왕이 법녀를 높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녀는 존귀한 명성을 오래 지니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고 하며 모은 재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몰래 사라집니다. 법녀는 교역하기 쉬운 교통의 요충지, 도라는 지역에서 주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법녀는 그곳에서 교역을 통해 또다시 거부가 되었고 도주공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는 일할의 이익만 남긴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도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주공의 부라는 뜻으로 큰 부자를 일컫는 말, 도주지부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범녀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도에 오기 전에 낳았고 막내는 도에 와서 낳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사람을 죽여 초나라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범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살인을 했으니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천금을 가진 부자의 아들은 길에서 죽지 않는다.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형벌을 면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천금지자 불사오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범녀는 둘째를 구하기 위해 막내 아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초나라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목숨을 걸고 둘째를 구해오겠다고 간청하고 나섰는데요. 범녀는 하는 수 없이 장남을 보내면서 현재 한 통과 천금을 오랜 친구인 장생에게 꼭 전하라 당부했습니다. 범녀의 첫째 아들이 초나라에 도착해서 장생을 찾아가 보니 그의 집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돈과 편지를 전달하자 장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떠나시게. 그리고 동생이 살아나오거든 그 까닭을 묻지 마시게. 장생은 매우 청렴한 인물이어서 비록 초라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왕에게까지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범녀에게 받은 황금도 자기가 차지할 생각이 없었다는데요. 장생은 그저 친구를 돕기 위해 초나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면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첫째는 장생의 말을 어기고 초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면령이 곧 내릴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것이 장생이 주선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황금이 아까워 다시 장생을 찾아갑니다. 장생은 첫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즉시 의도를 파악하고는 황금을 되돌려 주었죠. 하지만 친구의 아들에게 수모를 당한 것에 장생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장생은 즉시 입궐해서 사면령이 취소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처형당하고 장남은 동생의 시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 슬퍼했지만 범녀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큰애가 동생을 죽게 만들 줄 알고 있었다. 그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첫째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했기에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한다. 하지만 막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했기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저번에 내가 막내를 보내려고 한 것은 그가 돈을 크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이러하니 슬퍼할 것 없다. 나는 밤낮으로 둘째의 시신이 오길 기다렸노라.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범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녀는 3번 자리를 옮기고도 모두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었고 그 명성이 후세까지 드리우고 있다. 범녀는 19년 동안 3번이나 많은 돈을 모았으나 자신이 모은 재산을 모두 이웃과 친인척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범녀를 상업의 성인 또는 상업의 신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서신은 춘추시대 말기 월나라 출신의 미인입니다. 한해 왕속은 삼국지연의의 초선, 당의 양귀비와 함께 중국 4대 미녀로 꼽히곤 합니다. 서시의 원래 이름은 시희광입니다. 그녀가 서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살던 마을이 동서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녀가 서쪽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무꾼, 어머니는 빨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빨래하는 직업을 완사라고 했는데 서시도 늘 시내에 나가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시의 고향 마을의 시내는 완사계라 하고 서시는 완사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서시에 관한 유명한 일화는 장자의 효빈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서시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병이 있어 자주 이마를 찌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서시는 워낙 미인인지라 그 표정마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사는 어떤 처자가 자신도 그 표정을 따라하면 서시처럼 아름다워 보일까 해서 미간을 찡그리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시의 모습을 보고는 기겁해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거나 다른 마을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서시의 찌푸리는 표정을 본뜬다는 뜻으로 무조건 남의 흉내를 내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이르는 말, 서시빈목, 서시효빈, 동시효빈,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찡그린다는 뜻의 빈죽을 사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서시에게는 치머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것 역시 그녀의 미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서시가 강물에 얼굴을 비쳤는데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시는 전쟁에서 패배한 월나라가 승리한 오나라에 바친 미인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한 어랑구천은 복수심에 오나라를 약화시킬 비책을 강구합니다. 구천은 참모 범녀의 전략에 따라 월나라 각지에서 많은 미인들을 선발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오왕부차를 쾌락과 향락의 늪으로 빠뜨리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미녀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범녀는 미녀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게 했고 그 돈을 국고로 충당했다고도 합니다. 서시는 범녀의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준비 끝에 서시와 정단 등의 미녀들은 오왕 부차에게 선물로 보내집니다. 부차는 서시의 미모를 보고 반하게 되었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오자서가 간언을 올리지만 부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부차가 점차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오나라는 차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차는 월나라가 복수의 칼을 가는지도 모르고 중원으로 진출해 패자가 되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방심하던 오나라는 월의 침입을 받아 여러 번 패하고 전세는 기울어집니다. 결국 부차는 도읍이 포위된 상태에서 무슨 낯으로 오자설을 보겠는가 하며 자결했다고 합니다. 서시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범녀와 함께 몰래 월나라를 떠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오자설을 모함해 죽게 했던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오나라가 망할 때 분노한 백성들이 서시를 죽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서시의 외모가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우려한 월나라의 누군가가 꾸민 계략에 걸려 서시가 강에서 익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오나라 멸망 이후 서시의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